예를 들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헤게모니를 잡은 나라가 헤게모니를 갖고 자신한테 유리하게 게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헤게모니가 강화되겠어요? 약화되겠어요? 강화되죠. 강화되죠. 그러면 더 게임을 자기 위주로 만들겠죠. 네. 그럼 더 강화되겠죠. 네. 근데 지난 500년 역사를 보면 헤게모니 계속 바뀌지 않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헤게모니를 지고 게임을 자기 입장으로 바꾸면 자기가 더 우위가 되고 더 약화될 텐데 그러면 더 쉽게 변할 거고 그러면 점점 강해갖고 어느 임기점을 지나면서 지구가 그냥 뻥 터져버려야죠. 그러겠네요. 근데 헤게모니가 계속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물국필반 뭐 이런 걸까요? 물국필반인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네. 헤게모니의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헤게모니의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정학하고 거시경제를 같이 섞어서 지정학책을 써야지만 되는데 지정학자들은 지정학 얘기만 하고 경제학자들은 지정을 모르니까 네. 이걸 같이 한눈으로 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달러 지정학을 쓸 때는 저는 작가로서 이걸 쓰면서 이문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문열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문열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거든요. 또 우리 세대에서는 책을 엄청 파는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다른 책으로는 돈 못 벌었어요. 자기 말로 삼국지 열전으로 이문열의 삼국지 평전으로 돈이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이문열 입장 자기 작가인데 자기의 창작물로는 자기가 그래요. 우리나라 출판 시장이 뭐 그렇잖아요. 근데 삼국지 이문열 평전인가는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거기서 인세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지정학 책을 쓰면서 내가 작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내 책들은 다 삐리삐리한데 이 비트코인 달러 지정학은 제가 각주를 엄청 달았거든요. 남의 아이디어예요. 기본적으로 단지 남의 아이디어지만 헤게모니하고 그 비용 사이드인 달러 시스템을 같이 논하는 책이 없어서 그걸 같이 묶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쓰면서도 너무 재밌게 썼고 야 이건 내가 보기에 지식인들이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실제로 지금 지식인들이 읽고 있어요. 그 책. 그리고 뚝배기 깨진다고 보죠. 네. 지식인들이 뚝배기가 깨지는 것 같아요. 김승 회장님도 그 책 읽고 저를 만난 거고 유현준 교수님도 그 책을 읽고 저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책이 일단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책이 공부를 좀 하는 사람한테는 지적으로 이렇게 압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의 창작물이라기엔 너무 좀 그 책에서 유일하게 저의 창작 요소는 한 2억 원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창작 요소가 있는 건 서문이거든요. 네. 아무튼 뭐 하여튼 그 책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도전해 볼 만해요. 뭐 문장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책값은 좀 그래서 좀 다시 써야 돼요. 조금 이제 좀 더 해서 페이퍼백으로다 좀 대중판으로 한번 써야 되는데 네. 그 책은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그 각주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각주에서 나온 책들은 다 검증된 책들이거든요. 주류 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걸 통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헤게모니론은 다 틀려요. 헤게모니론인 게 쉽게 말해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쪽하고 이제 헤게모니 없는 쪽하고 경쟁을 하는데 헤게모니 진 쪽에서는 룰을 바꿀 수 있거든요. 자기 유리한. 그러면 자기가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난 500년 동안에 600년 동안에 대항해 시대는 뭘로 설명을 해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게요. 왜 바뀌어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게 그냥 드는 생각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는데 B라는 국가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압도할 수 있는 뭐 군사 기술이라든가 뭐 무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역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되면 헤게모니상 이제 그걸 금지한다거나 자기네가 먼저 한다거나 뺏는다거나 하겠죠. 그러게요. 그 부분은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달러를 공부하시면 돼요. 달러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설파라는 단어 써서 좀 이상하지만 설명하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미국이 종이 찍어내서 마음껏 원유 사고 물건 산다. 너무 좋죠. 이거 착취다라고 맞아요.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달러 착취 모델 얘기하셨잖아요. 그 너무나 쉽게 그리고 심지어는 명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잘못 알고 있네 이러면서. 그래요?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피즘이 바로 우리가 그게 좋으면 트럼피즘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쵸. 버터 앤 브레드라고 건 앤 버터라고 하거든요. 건 앤 버터가 1960년대 미국의 이제 기존대 달러랑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적자 무역적자 발행해 갖고 사회복지로다가 위대한 사회 하면서 사회 하층민들한테 이제 돈 살포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에 총 살포하고 이게 이제 달러 시스템.
이제 뭐라 그래서 꺼낸 버터라고 하죠. 지정학에서. 그건 지속 안 돼요. 지속이 안 돼요. 지속 안 돼요. 아,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지금 몸살 앓고 있는 거죠. 아, 그게 약간 이제 적자를 계속 하니까 그 채권을 발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중국하고 뭐 세계 다른 국가들이 그러니까 계속 사주면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줬으면 미국이 더 깊이 병들었겠죠. 아, 그래요? 계속 사줬으면. 그래서 미국을 지금 각성, 트럼피즘을 보고 각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트럼프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기를 일으킬 이야기인데 트럼프하고 트럼피즘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게 저희 시종일관된 논리고 오히려 바이든이 오히려 더 트럼피즘일 수도 있어요. 바이든 정부의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트럼피즘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곱씹어 봐야 돼요. 다시 반도체 뭐 자동차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거. 맞아요. 바이든 정부가 달랐나요 그게? 똑같죠. 똑같았죠. 오히려 강화했죠. 맞아요. 그걸 트럼피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2012년도에 되면서 미국의 채권을 더 누적하지 않고 1대1로 막 달러를 써제꼈거든요. 그게 미국 사회를 각성을 시킨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계속 사줬으면 미국은 계속 더 마음껏 채권 찍어내고 하면서 계속 초인류 거대 부자들을 위한 사회로 갔겠죠. 중산층 이하 다 소외시키고 그 다음에 하층민은 좋아요. 어차피 일 안 하는 하층민은 길거리에서 자니까 계속 버터를 찍어내는 거죠. 그 달러로. 그 대신 이제 근로 의욕을 갖고 있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근로 의욕을 갖고 있는 건전한 다수가 없어지는 거죠. 건전한 다수가. 그러면 교수님 그렇게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그 달력차치 모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정 보완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나 고립주의로 나오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그 정말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솔루션이 나오죠. 미국 입장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인 거죠. 나머지 미국 이외의 세계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헤게모니라고 했지만 달러 시스템은 국제 질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백하고 질서는 서로 모순되는 옥시모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퇴조한다는 건 국제 질서가 퇴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도양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도양에서. 인도양이라는 거는 수에즈 운하를 딱 지나면 지중해가 아니라 인도양에 속하거든요. 홍해가. 그러니까 중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가 들어가지만. 그래서 인도양은 미국에서 가장 먼 바다예요. 그리고 단지 멀 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요충지를 지나야지만 닿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인도양에 함대를 보내려면 말라카 해협을 확고하게 장악해야 되고요. 남중국해를 확고하게 장악해야 돼요. 그리고 지브롤터 해협도 장악해야 되고 리비아, 이집트도 장악해야 돼요. CIA 보내갖고 막 친미 정권을 막 세우고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과거 미국 전성시대예요. 근데 오바마 때부터 우리가 어떤 변화를 보냐면 리비아에서 가다피를 반대하는 거에 힘을 실어줘. 오바마도 리버럴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비아가 더 나아진 게 아니라 더 개판이 되죠. 그래서 미국 대사를 죽여요. 리비아의 갱들인가 뭐 게릴라들이. 그 영화로 나오는데 그때 힐러리가 대응을 잘못한 게 힐러리 대통령의 길을 막아요.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가 대응 잘못한 것 때문에 뭐 계속 시달렸죠. 블랙베리를 몇 개를 깨버렸던가 뭐 이런 경험도 그와 관련이 있어요. 리비아를 관리 안 하죠. 그다음에 이집트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오바마가 회고록에 봤더니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보좌관들도 지금 자기네들이 그 무바라크에 반대하는 그 시위대에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둘러쌌어요, 오바마가. 한 나라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완전한 냉정한 현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무바라크를 만약에 제거했을 때 과연 이집트에 안정화되는 정권이 들어서느냐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흥분하는 거야, 대학생들처럼 흥분해갖고 그래서 둘러서서 무바라크를 날리는데 힘을 실어요, 오바마가. 그 무바라크 날려갖고 이집트가 안정화됐냐? 개판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함대가 지브롤터 해협은 영국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스페인하고 모로코니까 그렇다 쳐. 그러면 여기서 리비아하고 이집트를 관리하지 않으면 수에즈 운하까지 안전이 도모가 안 돼요. 수에즈 운하를 지나.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뭐 이런 데를 지나야 되거든요. 관리 안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서쪽, 또 동쪽 끝에 있는 그 아프리카 뿌리라는 데 소말리아 이런 데 관리 안 하죠. 이게 인도양이 어떻게 닿을 거예요, 여기. 관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중동이 완전히 그 1956년도에 그 수에즈 운하 사건의 거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사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에즈 운하 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이집트 청년 장교들이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때 나세르라는 사람이 이제 부각을 하는데 아랍 민족주의라는 걸 들고 나오죠. 원래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집트를 포함해서 중동 지역하고 터키가 같은 나라였어요. 오스만 투르크. 여기가 전통적으로 서방하고 1000년 이상의 투쟁을 했던 그런 세력이죠. 네. 아주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는 왜 열리냐면 대항해 서쪽 유럽에 중국과 인도의 물건이 서쪽 유럽에 가려면 이 투르크를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뚫으려고 십자군 전쟁이 종교 이름으로 일어났지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이 무역로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서방이 그거를 뚫으려고 결국 하다가 일로 못 가니까 아프리카를 돌거든요. 희망봉.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인도양과 동남아시아를 진출해 동남아시아를 장악하고 거기서 이제 신나게 그 아편 팔고 후추 뭐 이런 게 하는 게 바로 대항해 시대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세르라는 지도자가 다시 아랍 민족주의를 들고 나와서 여기를 다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구가 마음대로 왜 이쪽 동네 지도 보면 다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지워버리겠다라는 이제 하는 건데 그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스웨즈는 프랑스가 세웠고 그 이후로 영국이 이제 투자하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국제 공동 관리 수로예요. 그걸 이제 국유화하겠다라고 나세르가 선언을 했을 때 미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는데 당연히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서방 편이죠. 심정으로는 서방 편인데 결국은 나세르가 말을 안 들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나세르 제거 작전을 시작을 해요. 군사 작전 시작을 해서 그때 아이젠하워가 공개적으로 자기의 우방인 영국하고 프랑스를 망신을 주고 좌절을 시켜요. 그래 영국 너희 채권 내가 다 팔아버릴까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협박을 해갖고 결국 영국이 두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두 손을 들고 나서부터 중동이 이제 중동해의 그 100년 이상 이제 영향을 미쳤던 영국이라는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걸 미국이 질서는 필요하니까 이양 받으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죠. 미국은 늘 그래요. 하는 행동이. 그런데 지금 중동을 보세요. 그 당시에 미국은 나세르가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나세르를 제거하려는 미국하고 영국의 손을 안 들어줬거든요. 현상 유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전체 패권을 관리하는데. 근데 지금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북쪽하고 남쪽에. 네. 근데 미국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말만 하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인도양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1956년도를 대비하면 지금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군요. 영국하고 프랑스도 깨갱했는데 이스라엘 따위가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또 이렇게 한 측에서는 뭐 미국 대선 이후에는 결정될 거다. 뭐 이스라엘 또 깨갱할 거다. 뭐 이렇게 또 보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게 오래됐어요. 그 오바마 2기 때부터 이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군대를 많이 뺐고 바이든 때 다 빼버리면서 이쪽 지역에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고 트럼프 때는 그나마 괜찮았던 게 트럼프라는 캐릭터가 워낙에 맹렬하니까 겁을 막 줬죠. 네. 겁을 막 줬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 말을 안 들어요. 네다냐후가. 그리고 빈살만도 안 들어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통박 깐다고 하죠. 네. 눈치챈 거예요. 미국이 말만 할 거다라는. 야, 오늘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그냥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됐고 심각한 어떻게 방임 쪽으로 많이 기울은 측면도 있는. 그렇죠. 인도양에서 존재감이 없어진 거는 오바마 2기 때니까 그게 꽤 오래됐죠. 그리고 나서 사고가 국제 지정에서 진공은 없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만약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없으면 이게 진공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일본이거나 중국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주의가 원래 꿈동산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합의하고 뭐 우리가 설마 남중국해 우리나라 상선이 지나오는데 중국한테 삥을 뜯기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삥 뜯깁니다. 삥 뜯겨요. 여러 명목으로 삥이라고 아무도 이름 붙이지 않죠. 여러 명목으로 뜯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만약 가면 중동 지역에 뭐 지역적 패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국가가 부상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부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부상을 하면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치를 세웠을 때는 방임했잖아요. 근데 이게 체코를 먹고 폴란드를 먹으니까 방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시종일관된 전략이 뭐냐면 유럽 대륙이 하나의 권력 안으로 들어가면 영국이 피해를 본다.
그럼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유럽 대륙이 하나의 세력 안에 들어가면 미국은 아닌데 미국 남미가 유럽하고 되게 가까워요. 남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브라질의 그 유명한 도시 있잖아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네. 거기까지 거리나 뉴욕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거리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나치 전범들이 아르헨티나 많이 숨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메르카토도 뭐 펼쳐놓은 지도하고 지구본 지도하고 완전히 생기게 달라요. 야, 지구본 그렇구나. 지도를 좀 보셔야 돼요. 와. 그러니까 유럽이 하나가 되면 아프리카는 걱정할 게 없는데 유럽이 하나가 되면 남미를 침략하니까 야. 미국이 1차 세계, 2차 대전에 개입을 한 거거든요. 네. 영국은 300년의 역사를 보면 유럽이 프랑스가 강할 때 나폴레옹 때는 반 나폴레옹 전선에 섰고 히틀러가 강할 때는 반 독일 전선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 만약에 하나의 패권으로 들어가면 네. 소련처럼 하나의 세력이 되면 전 세계가 거기에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임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치고받고 하겠죠. 현상 유지는 이제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경선은 중동에 아무도 그걸 존중하는 세력은 없어요. 그럼 크고 작은 전쟁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와. 그렇죠. 국경 변경 시도라고 그러는데 구체 정치를 읽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누가 현상 유지 세력이고 누가 현상 변경 세력인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보는 게 아니고 누가 현상 유지냐 현상 변경이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독도다. 그럼 독도에 대한 현상 유지 세력은 누구냐? 한국이고 현상 변경 세력은 누구냐? 일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동의 이런 직선 지도에 누가 현상 유지 세력이냐, 누가 현상 변경 세력이냐인데 중동의 불행이 그거예요. 현상 유지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 오직 미국만 있었던 거예요. 미국만. 네. 미국이 없었으면 당연히 미국이 지금처럼 했으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먹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말만 하고. 후세인은 정확하게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근데 미국 개입을 한 거죠. 네. 궁극적으로는 아들 때 가갖고 후세인을 죽이기까지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미국 대통령이 없어요. 너 말을 어겼어? 내 아들이 대통령 돼갖고 내다냐 너 뭐 딸 거야 뭐 이런 없습니다. 그걸 가정하지 않아요. 국제 질서가 지금. 그러면 이런 국제 질서의 큰 변화의 흐름은 앞으로 뭐 그래도 몇십 년은 지속되는 흐름이겠네요. 인도양은 특히 그래요. 인도양에서 일단 빠졌어요. 미국이. 그 국제 지정학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제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시진핑이 2012년에 집권하지 않았고 뭐 예를 들어 덩샤오핑, 뭐 장쩌민, 후진타오 이런 계열이 좀 온건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왔다면 미국하고 파트너를 맺으면서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중국한테 좀 평화적으로 이양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가능성을 그렇죠. 그건 저도 글로 썼었고 실제로 네. 저도 그런 문헌을 봤었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찾아보려면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건 서태평양이 미국한테 되게 멀거든요. 서태평양의 관리를 계속 일본한테 떠넘겼어요. 그가 레이건 대통령 때가 가장 심했는데 지도를 그려와갖고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수상한테 말레카에서부터 그 일본까지 안보를 니네가 담당하라라는 구체적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일본이 안 들어서 그러면 니네가 타협해가지고 엔화를 절상해갖고 나온 게 이제 플라자 합의거든요. 일본은 군국주의로 가고 싶진 않은 거죠. 전후 세대들은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일본을 구구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국제정치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 군국주의로 좀 가라. 아니 좀 재무장을 하라라는 쪽이었고 부담되니까 서태평양은 되게 멉니다. 미국에서. 네. 물론 서태평양까지 가기 전까지 하와이도 있고 뭐 폴리네시아라고 하죠. 그런 여러 섬들의 미군의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괌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미국한테는 힘을 투사하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적당한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게 서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은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에 직결되니까. 근데 일본을 미국이 완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서태평양의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에요. 미국은 일본을 완전 신뢰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지난 60년 동안의 미국의 그 서태평양 정책을 보면 겉으로는 일본이 동맹이고 중국이 반대판이지만 오히려 친중이었어요. 미국이. 그거는 아주 오래됐어요. 그 클린턴 정부도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일본은 계속 억누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도 가지고 막 할 수 있을 때 왜 그랬냐면 실제로 우리도 그걸 기대하는 거죠. 미국이 일본의 손을 잡아요. 이렇게. 네. 일본이 옴짝달싹 못하게 해요. 미국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본토 침략의 그 하와이. 그렇죠. 한 번 얻어 맞았고 닉슨 쇼크라고 해갖고 달러를 이제 마탱이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 날짜가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데 8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을 기념해서 해줬을까요? 일본 패만 기념일이잖아요.
일본은 그날을 잊으려고 무슨 야구하고 그래요. 고시엔인가 결승전이 8월 15일이에요. 네. 굳이 그날을 상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고시엔 결승전일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래요. 네. 그날 딱 찍어서 닉슨이 일본 엄청 싫었어요 닉슨 대통령.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근데 이제 중국이 파트너로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중국의 패착이에요. 패착인 거고. 네.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좀 더 오래 속였으면 미국은 실제로 중국을 파트너로 삼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부 부분적으로. 그게 이제 흔히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한 10년 전에 떠들었던 평화적인 패권 이야기죠. 네, 전체적인 글로벌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네. 저쪽 서태평양. 그러니까 서태평양이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말레카 해협, 남중국해, 일본의 남단까지. 네. 거기서 미국이 서서히 빠지면서 중국한테 이제 역의 질서는 니네가 좀 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제 중국한테 형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중동에서도 그 이스라엘이 그런 패권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거 아니에요? 패권이 되려면 네. 단지 힘이 세가지고는 안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워낙에 문화적 토양이 다르니까 인구도 더 많아야 되고 네, 그렇죠. 힘으로야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이스라엘이 한마디 해갖고 뭐 말을 듣거나 하는 곳이 아니겠죠. 그냥 시끄럽겠죠.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는 특별히 막 누가 이렇게 아시아에 딱 중국만큼 뭐 일본만큼 딱 그렇게 뭔가 패권국이 될 만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 국가 이런 게 없다. 중동에는. 그렇죠. 그게 나세르가 시도했는데 실패했거든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나세르는 자기 말로 서구 제국주의는 다 이겼어요. 근데 어디에 대해 졌냐면은 같은 아랍 세력한테 졌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선으로 그어놓은 지도라고 해도 거기에도 거버넌스가 있고 해서 다 기득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숙해갖고 여기가 유럽이 성숙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숙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의회 만들고 뭐 하자. 안 될 것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네, 유럽도 이유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일도 아니라서 이스라엘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생존해 나가겠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손잡는 일은 없을 테니까. 뭐 겉으로는 잡을 텐데. 이게 중동의 미래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그럼 작가님 동아시아로 와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동아시아도 아까 중국한테 평화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패였다. 그렇죠. 완전히 그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겠죠. 일본이죠. 미국은 그래서 일본하고의 동맹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일본을 믿는다는 건가요? 아니, 일본의 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일본의 법을 보면은 아주 그걸 제가 지정학 책에서 많이 썼는데 계속 지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특히 외국의 군대를 보내는 거 관련해가지고 많이 바꿨죠. 그 자위대 같은 경우 이게 방어인데 뭐 기동 타격대 막 이렇게 바뀌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 그거는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작가님께서 소개해주신 그 지정학 미국 학자들 책을 봐도 일본이 부상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막 슈퍼엔저 물론 지금 조금 이제 주춤하다곤 하지만 막 슈퍼엔저도 있고 막 보면은 중소기업들도 어렵고 막 아무튼 경제 상황이 정말 처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나이트메어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셋이 친해지는 거거든요. 셋이 다 같이 힘들 거야 아마. 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활로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을 막 키워줘가지고 막 하는 거는 소련이라는 막강한 적이 있을 때고 그게 보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련이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일본의 감시망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재개발을 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서포트를 많이 했죠. 미국한테 있어서는 일본은 변경국가예요, 변경국가.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국가 세력이 없어요. 거리는 엄청 먼데 국가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알래스카를 기준으로 하면 붙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이렇게. 쿠릴 열도로 해갖고 붙어 있어요. 그게 지구본으로 보면은 그렇죠. 위로 보면 붙어 있는 거군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키워줬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일본이 아무리 노쇠해져도 한국도 노쇠해지고 중국 더 노쇠해지니까 노쇠해지는 와중에는 일본이 파트너인 거죠. 이게 지정학 게임에서 군사 지정학은 상대적인 힘이에요. 내가 뭐 아무리 막 하늘을 나는 뭐 엄청난 게 있어도 제가 더 빨리 나르면 나는 약소국인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별로 빠르지 않은 비행기 갖고 있어도 쟤네는 뭐 내전 상태야. 그러면 뭐
내가 힘이 있는 거죠. 압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동아시아 쪽도 긴장 관계는 계속되겠지만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중동보단 나은 상태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걸까요? 여기 국경선은 네. 직선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바다나 산맥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일한 직선이 38선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힘의 균형에서 휴전선으로 바뀐 거죠. 네. 힘을 반영하고 있죠. 가장 문제는 이제 북한이 현상 변경파거든요. 북한이 현상 유지파가 아니에요 지금. 네. 북한이 현상 변경파인데 이제 남한이 현상 유지파였는데 일본, 남한 전부 북한에 대해서 현상 변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선택인 거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현상 변경을 허용하냐? 그럼 통일이 되는 거예요. 현상 변경 허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북한이 현상을 변경한다는 거는 뭘 원하는 거예요? 그 북한 통일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일을 원하는 건 아닌데 뭔가 현상을 변경하지 않으면 못 살 건가 봐. 그러니까 김정일 아버지 때는 현상 유지 행위였어요. 현상 파기 행위가 아니라 현상 유지 행위거든요.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게 현상을 유지할 거야. 우리 권력을 지킬 거야. 여기는 중국도 서구 자본주의도 아닌 북한인 거야. 그럼 미국도 현상 유지파거든. 미국은 기본적으로 글로벌에서 현상 유지파야. 그래 놔두자. 그래서 미국이 현상 변경파였다면 38선을 북한이 깼을 때 올커니하고 현상 변경해 버렸을 거예요. 적어도 평안 원산 라인까지 밀고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고지전을 2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죽어갔는데 메가더 이후에 리찌웨이 장군이 안 올라가요. 아무리 전쟁을 이것도 밀고 안 올라가. 그냥 현상 유지해요. 헛된 죽을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 조상들이 고지전에서. 그렇군요. 안 싸워도 되는 걸 2년 동안 싸운 거예요. 메가더 말이 그 말에서 맞아요. 현상 유지 전략이 훨씬 더 소모전이에요. 현상 변경 전략이 훨씬 더 확고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그렇죠. 자기들한테 뭐 피해가 오는 게 특별히 없잖아요. 이걸 알았으면 우리나라는 좀 더 군대 안 가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상 유지인데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말로는 립서비스는 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원한 적은 없어요. 그렇구나. 여기서 현상 변경을 원하진 않는 거예요. 괜히 그거 해봤자 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국경을 중국하고 맞대고 싶진 않거든.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정학 공부하면서 정말 제가 인문학을 공부했지만 근본은 지정학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지정학부터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본 질서예요. 근본 질서다. 근본 질서. 미국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고 미국이 그거를 변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격변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 격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도 돼요. 미국이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건드렸잖아요. 그럼 가서 패도 돼요. 어차피 현상 유지. 이스라엘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맨날 맞았잖아요. 그죠? 패도 전쟁으로 안 가요. 현상 유지를 하거든. 근데 이제 미국도 생각이 바뀔 거예요. 중국이라는 문제 때문에. 근데 저는 퀘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화끈하게 현상 변경을 원할까? 우리나라 통일은 사실 이거는 아마 저만 의사표현을 해서 댓글에 뭐 장난 아닐 텐데 우리나라가 평화통일하는 방법은 사실 좌파들의 주장이 맞아요. 국제지정학적으로.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평화통일할 수 있어요. 그래요. 북한하고. 네. 그러면 중국이 현상 변경을 허용하죠. 근데 그 대한민국은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겠죠.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닌 이상한 시스템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정도의 언론 자유나 투표권은 아마 회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도 이제 이게 되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참 많았다 생각하는 게 북한이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금정은이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중국이 또 어떻게 할까봐. 그러니까 중국하고 또 북한이 혈맹 관계라고 하는데 그 혈맹 관계도 이게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만나서 야 우리가 일본으로 철수할게. 우리는 에치슨 라인으로 철수할 테니까 너도 한 번대 들어오지 마. 그럼 얘네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뭔가 하도록 해. 라고 하고 남한의 국력이 그래도 북한보다 압도이 없으니까 어떻게 뭐 혼란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통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지난 30-40년 동안. 원할 수 있지 않았잖아요. 저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인민이라고 할까 그분들은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근데 만약에 남한의 미군인 상태에서 평화통일이 가능하냐. 중국이 허용을 안 하죠. 그것 때문에 걔네들이 항미 원조를 한 거잖아요.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까 봐. 그러면 미군은 남한에 둘 테니까 얘네들 통일시키자. 왜?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여태까지 교착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저게 엎어지면
우리가 아찔한 게 저게 미국이 현상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저게 중국화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운동권 출신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의 북한보다는 그래도 나으니까 중국화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민족적인 관점에서는 반민족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욕할 만한 민족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게 슬픔이에요, 대한민국. 그걸 원할 만큼 맹렬한 통일주의자들이 없어요. 사실 일본에는 있어요. 일본의 극우는 맹렬합니다. 일본의 극우는 미군 나가라 뭐 이런 거예요. 극좌하고 극우가 약간 비슷하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에도 우파가 있다면 미군 철수를 외쳐야 그렇죠. 돼요. 우리나라 미군 철수 외치는 우파 있어요? 없죠. 없죠. 네. 우리나라는 맹렬한 민족주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야, 이게 완전 진짜 우파, 좌파 이런 개념도 다 지정학적인 질서 맥락 속에서 다 뒤집어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변경국가에서 진영 논리라는 거는 네. 진짜 그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편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세계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야. 미국이 뭐 좌파예요? 미국은 우리나라 보고 작전 가져가라는 거예요. 맞아요.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우파가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는 미군 철수를 외쳐야 돼요. 그렇죠, 외쳐야죠. 우리는 미군 철수를 하고 자주국방 해야죠. 중국의 무기나에 북한 흡수 통일하겠다. 이게 우파 극우의 어떤 아젠다가 되는데 그거 내걸면 한 10,000표 얻을까? 그리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 막 죽이러 다녀. 이게 극우의 정의예요. 그거 반대하면 막 백색 테러, 막 흑색 테러 막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네. 여기에는 민족주의 극우가 없어요. 일본엔 있어요. 아니 갑자기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랬잖아요. 정말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 그럼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의 우파는 친미 현실주의가 약간 몽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진짜 미국이 아니라 만든 미국을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만든 미국을. 네. 선하고 착하고 산타클로스 같고. 좌파도 마찬가지. 좌파는 만든 미국을 미워해요. 제국주의자. 둘 다 공통점 뭐냐면 미국이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미국 힘 안 세요. 우리보다 세죠. 네. 근데 서태평양에서 미국이 힘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걸 중국이 간파해갖고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중국한테 물러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다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원하지 않고. 근데 미국이 또 현실주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 미국의 콧돌을 너무 많이 건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철수해도 중국 너희는 손볼 거야. 이런 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또 가는 거군요. 시진핑이 진짜 미국을 각성을 아주 톡톡히 제대로 시켰죠. 코로나 때 많이 죽었잖아요, 미국. 코로나 때 많이 죽었는데 중국이 지금 실태조사도 못 시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작가님 중국하고 대만은 어떻게 보세요? 좀 달라진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만이 개탄 거죠. 만약에 미국이 서태평양한테 넘기면 홍콩을 중국이 중국화하는 것처럼 미국이 구경하겠죠. 대만을 중국화하는 거를. 그걸 용인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미국도 보면 그 내부적으로 작가님께서 내전 중이다. 그 조지 프리드먼 이 의견을 또 이렇게 인용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전 중이라는 거는 의견이 또 첨예하게 갈리는 건 갈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의견이 갈리는데 이 무역 적자라든가 세계 경영에서는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생각이 달라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민주당 정부에서는 지원이 있지만 트럼프라면은 지원을 안 하고 아마 군대를 보내든가 아니면 전쟁이 안 나게 합의를 시켰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첨예한데 반중이거나 중국 봉쇄에 대해서 과연 첨예하게 대립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강대국이고 강대국은 기본적인 패권 강대국인데 패권 강대국은 기본적으로 도전자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신경 쓰는데 아까 말했던 인도양에서는 미국한테 도전자가 안 나와요, 당분간. 유럽도 안 되고. 네. 근데 중국은 도전자거든. 서태평양은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그렇게 뭐 트럼프가 된다 그래가지고 고립주의가 막 해갖고 서태평양에서 뭐 중국하고 쇼부 친다 그러죠. 합의해갖고 뭐 우리가 그러면 저기 괌도 떠날게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뭐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 중국은요. 그 공자님이 그 뭐 해아래 뭐 머리 두 개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가?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유전자에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 중국도 나름대로는 그 내부적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중국은 큰 나라니까 우리가 중국이 대외 정책은 내부적 논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여러 민족을 통합해야 되잖아요. 통합하지 않았을 때 중국이 사분오열되면서 한 100년 동안 이제
시달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서구 열강한테 먹히기도 했지만 일단 중국이 4분의 5를 됐었거든요. 뭐 그런 기억이 이제 있기 때문에 모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가난하게 했지만 등소평이 과육 뭐 08 06 과사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일시킨 거예요. 네.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일시킨 채로 가려면 중국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맹렬할 수밖에 없어요. 통합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봐도 그러잖아요. 뭐 티베트 같은데 뭐 인도 북쪽까지 중국이 이렇게 힘을 삐치고 별로 없었어요. 이런 경우. 남중국은 또 따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 그 구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니까 대만 통일을 통한 완성 이거를 국시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역사적 과거의 그런 경험과 맥락 속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비전으로 가야지만 그렇죠. 이게 내부에 결속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백성이 국민들이 조금 덜 배부른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통일성, 그 다음에 자기네 권력 안정을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중국 경제가 계속 어려움 속에 있는데 멀리서 보면 선택이라고 봐야 돼요. 네. 작가님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신자유주의, 뭐 워싱턴 컨센서스 이런 거를 되게 비판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신자유주의나 그런 워싱턴 컨센서스 이런 게 일면은 되게 맞았던 거 아닌가요? 결과론적으로. 그게 이상주의 시대에 때 꽃을 피웠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경학이라 그래갖고 그 지정학 시대가 끝나고 지경학 시대다. 그래서 세계가 어떤 패권을 두고 싸우고 이런 시대는 끝났고 경제 서로 윈윈하는 경제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뷰가 지배했죠. 내셔널리즘보다는 글로벌리즘. 네. 민족주의가 됐건 이런 게 전부 낡은 사유 체계다. 이런 것들이 우세했었어요. 그래서 인류라는 말을 많이 썼었고 시장. 그러니까 막 사다리 걷어차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때는 되게 맞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막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막 옛날처럼 회귀되면은 그게 더 못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있다면 사실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즘을 선택하는 게 대한민국한테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내수로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표하는 기업들이 전부 수출 기업 아닙니까? FTA도 맞는 거고. 그렇죠. 그때 막 다 시위했었잖아요. 안 된다고 그렇지. 막 하고. 그게 우리한테는 더 좋은 시절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보호주의로 가면 뭐 극단적인 보호주의는 자급자족이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블록화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계 질서, 제도에 근거한 질서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일본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중국의 눈치를 보는 우리 지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묶이겠죠. 작가님께서는 그럼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의 미래요? 네. 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뭐 미래가 일단 어둡잖아요. 일단 한국의 미래는 왜 어둡냐면은 일단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겠죠. 임계점을 넘으면 연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세대 간의 갈등이 폭발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그런 조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 혐오가 이제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급발진이라고 하면 전부 70대잖아요. 그만큼 70대가 많다는 뜻이에요. 활동한 70대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갈 텐데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긴 있어요.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 민족한테 비용보다는 어떤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도 희망을 하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준비는 안 됐죠. 근데 비트코인하고 비슷해요. 통일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통일보다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우리가 준비하는 상태에서 맞아들이는데 우리나라가 민족주의가 전혀 없진 않아서 북한을 중국이 사실상 점유하는 시대를 우리가 견뎌낼까? 우리 남한에서 남한 국민들이 그것도 좀 퀘션이긴 해요. 와, 그동안 제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가 참 운이 좋았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또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뭐 유일한 케이스 이렇게 설명도 하잖아요. 야, 근데 앞으로 또 그런 행운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저는 우려를 한참 지정학 공부할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별로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서태평양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일본하고 같이 하겠지만 일본한테 전적으로 맡기진 않을 거예요. 일본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그 동맹 관계, 그 파트너로 해서 자기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대리전을 치르고 이런 파트너 상에 그렇죠. 한국을 두는 거라고. 그렇죠. 한국이 되게 와. 의미가 있죠.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미국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감이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는. 그렇군요. 교수님, 저 진짜 그 몇 개만 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정말 궁금했던 게 그 니얼 퍼거슨이 그 모든 제국이 이자 비용이 국방 비용을 넘어가면서 제국의 역할을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지금 올해 그래요. 올해. 그러면 미국도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법칙은 아니니까. 법칙은 아니고 또 이게 이례적일 거예요. 아마 이자율이 올라서 이런 건데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제 또 바뀌겠죠. 그러나 이게 원래 후보연구소가 2035년을 예견했었는데 벌써 뭐 11년이 당겨진 거잖아요. 한 번 일어난 일이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헤게모니가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그 비용 때문에 헐떡헐떡 했었어요. 우리가 핵무기는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안 들어간다고 참 착각하죠. 핵무기를 유지 보관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렇구나. 그 항공모함 밑에 발 녹쓰는 거 그것도 엄청 몇십조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안 쓰면 그냥 노후돼요. 노후돼요. 그래서 북한의 국방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에서 봐야 되는데 그 장사정포라는 게 과연 나갈까라고 퀘션을 하잖아요. 네. 습도에 다 이게 탄약이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계속 갈아줘야 돼요. 북한에 그만큼의 경제력이 없었잖아요. 지난 과거에.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 거의 안 날아간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핵을 유지하는 돈이 엄청 들어요. 그 사람들 전부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별한 사람들이 계속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적군도 함부로 못하고. 네. 그 인건비가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관리,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지금 미국의 국방비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저 12함대인가 11대의 함대를 실제로 갖고는 있지만 저걸 운영하지 못할 거라는 게 전망이 있어요.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돌아오면 한편으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재정 적자 이런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그 가격이 올라서 대차대조표를 맞춘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던데 빚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황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저는 납득이 전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미국이 한 500만 개쯤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을 막 100배쯤 뻥튀기 한다면 가능하겠죠. 네. 그러나 그게 그게 지금도 미국이 사 모아야 될 걸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려울 거고. 미국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미국이 막 세계 리더십을 포기하고 그런 완전히 노골적인 그 관대하지 않은 제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리더십을 금방 상실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옵션은 아닐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소박한 옵션은 뭐냐면 이게 원래 달러라는 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무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무역하는데 엔화나 원화를 쓰는 게 아니라 달러를 쓰는 게 기술통화 시스템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써요. 네.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하는데 엔화나 원화를 안 씁니다. 달러를 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싸우대 시장을 하는 거죠. 석유를 쓰니까. 우리는 엔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석유를 사야 되는 나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가 다 달러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달러를 더 이상 무적 적자를 통해 갖고 뿌리지 않고 회수하면 달러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국제 질서,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의 무역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무역을 하는데 엔화나 원화 쓰는 건 오케이. 뭐 중국하고 한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위안화 쓰는 거 오케이. 근데 브라질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엔화를 써?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뭐 위안화를 써? 이건 더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쓰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어떤 나라가 뒤에 있는 건 아니니까. 자존심도 덜 상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정학적인 도전은 아니니까. 그렇군요. 와, 오늘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저희는 그냥 일상을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이 큰 세계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그 흐름을 꼭 알아야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내 일상과 연결시켜야
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런 급변 사태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양에서부터 시작한 이제 미국 없는 세계라는 게 점점점 퍼져나가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결코 좋은 시절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가 변하는 거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때까지 혼돈 속에 들어가는데 비트코인이 일부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비트코인을 미리 점유해 놓으면 슈퍼리치들이 그 없는 거를 구할 때 우리가 좀 알박기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도 사실 좀 약하죠. 왜냐하면 슈퍼리치가 먼저 깨닫지 뭐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먼저 깨닫습니까? 김승호 회장이 먼저 깨닫지 무슨 월급쟁이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말밖에 하면 되잖아요. 작가님 책 읽고.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래도 샀더라도 못 지켜요. 또 앞에서 말씀해주신 돈, 뭐 애티튜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가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비트코인 이번 불장 때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완전히 저는 이제 리타이어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불장에 물린 이제 팔로워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주는 거지. 저도 이제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가격 조금만 떨어지면 뭐 댓글에 막 살해 협박도 해요. 그게 글이지만 그 에너지가 안 좋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작가님 진짜 오랜 생활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 저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하나만 드리면은 그 비트코인 가격 전망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 비트코인 또 최근에도 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 21년 정도 지나서 2045년이거든요. 이때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 그거를 다 이제 그 화폐화 시켜가지고요. 가치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7%를 차지하고 뭐 2%를 차지하고 22%를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베어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불 케이스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베이스 케이스가 전체 자산에서 7%를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가격이 16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2%면은 뭐 여기에 이제 뭐 한 4분의 1 정도니까 뭐 한 4, 50억 나오겠죠. 어마어마한 개수가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전망과 계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금이 지금 얼마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보다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 불장 있잖아요. 올 상반기 불장에 그 ETF로다가 나온 돈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 비트코인은 금의 위상에는 접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블랙 먼데이 때 금은 자산 중에서 유일하게 2%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1.3%. 나스닥 8%막 그렇게 했잖아요. 비트코인 20%. 순간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금은 형님이죠. 진짜 역사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심리적으로 부자들이 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가격 떨어진다고 내다 팔질 않는 거예요. 겨우 1.3%. 그 정도까지 경고해 줘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금하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뭐 마음 편하게 있네요. 30년이라는 시간을 투영하면 마음 편하게 지를 수 있어요.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뭐 당연히 20억은 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1년 후를 보더라고요. 20억. 하여튼 뭐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계산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원래 전통적인 비트코인은 금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20억까지는 간다. 근데 아주 베이스하게 시간을 좀 충분히 주면. 근데 여러분들 일은 아니다 그게. 왜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게 가진 않는다. 기관들이요 게임을 여러분하고 하는데 기관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선수들이 들어오는 거죠. 만만하지가 않아요. 프로게이머들이 들어오는 거죠. 엄청나게 겁주면서 끌고 갑니다. 영혼을 탈탈 털 것 같은데. 월급 가지고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털릴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그 프로게이머들이 하나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프로게이머가 S급이고 일반인들 중에 제일 잘하는 A급이라고 하면 이게 S랑 A랑 이게 한 등급 차이가 그 우주와 태평양의 차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좀 상상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심리에 흔들리는데 기관들이 작전하러 들어올 때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로봇 갖고 가잖아요. 로봇 갖고. 이 재력과 지력과 애티튜드를 기르기 위해서라도 작가님의 책을 좀 다시금 읽고 영상들도 계속 보면서 조금이라도 길러야겠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을 만약에 샀다면 그냥 버티시고요. 이번 불장의 어떤 목표까지는 버티시고 만약에 안 샀다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정신 건강에.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잊고 살다가 또 5년 후에 현타 오거든요. 2017년도에 뭐 저명한 인사 말 듣고 그래 맞아 내 생각도 그거여서 마음 편하게 지냈겠지만 지금 괜찮습니까? 그 양반이 1,000만 원대 거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품 빠져서 7천만 원이잖아요. 10년에 거품 빠져서 10억일 텐데. 다 슬퍼하고 있을 거야. 비트코인 10억으로 떨어졌어 막 이러면서. 제 말이 맞는지 10년 후에 보시면 알 거고요. 네, 작가님 진짜 작가님과 항상 인터뷰나 컨텐츠를 접하면은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항상 얻어맞는 듯한 네. 그리고 내 자신을 정말 더 알아야겠구나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럼 끝으로 저희 웅자체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이제 하반기로 이제 부쩍 들어간 날이는 아직 덥지만 올 하반기 매우 무척 비트코인하고 크립토에 있어서는 무척 중요하고 재미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요.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를 투자하셨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저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